예, 반갑습니다. 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이렇게 선배 동료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업종별 교섭의 규범적 의의와 가능성 탐색이라는 약간 좀 법학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교섭은 뭐 산업별 교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하는 초기업별 교섭 뭐 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또 지역별 교섭까지도 포괄할 수 있고, 어쨌든 기존의 기업별 교섭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올라간 차원의 다양한 교섭 형태들을 그냥 좀 대표해서 업종별 교섭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라는 말은 노와 사의 관계이니까 노와 사가 1대1로 맺는 이항적 관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노사관계는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자 보증인 노와 사가 체결하는 합의와 계약과 협약을 그 합의 그대로 그 효력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제3자 보증인의 존재를 전제로 함으로써만 노사관계는 비로소 어떤 폭력적인 힘과 힘이 대결하는 그런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유지 지속될 수 있다. 저 제3자 보증인의 자리에는 국가가 올 수도 있고 정부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저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 보증인의 존재와 기능을 함축할 때만 비로소 노사관계는 노사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헌법 33조 1항, 우리가 이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 3권 조항이 이 조문 뒤에 나오는데, 어 법률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위에서 노와사는 자유롭게 단결권 등을 통해서 협약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구조를 우리 헌법은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 노동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어떤 시장의 자유로운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완성하는 법, 계약을 계약대로 보증하는 제3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 이렇게 새롭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쌍무적인 계약만은 1대1만으로는 절대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채무자보다 힘이 센 채권자는 법이 없어도 힘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힘이 약한 채권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 채무자보다 힘을 더 키워서 자기 채권을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제 무릎 꿇고 하소연해서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법이나 법원이나 경찰 같은 제3자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노동법 학자이신 맨 밑에 인용된 겁니다. 제라르 리옹강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도 아니고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도 아니며 권력관계를 위장하는 법도 아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설정하여 경제생활을 주재하는 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노동법은 시장에 틀을 부여한다. 이렇게 갈판 적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틀을 부여하는 법으로서의 노동법은 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삶을 재정해야 하는 공통의 준거를 노동관계에
설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529년 동로마 제국의, 죄송합니다. 이건 법학자들 이름 하는 얘기라서 조금 낯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행 다루고 있는 법의 가장 모태가 되는 법전이 바로 529년에 편찬된 동로마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입니다. 우리가 로마법 대전이라고 법학자들이 부르는 그 법을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끊임없이 개수해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형법, 노동법 이런 법들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서 법이란 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삶을 제정해야 하는 공통의 준거라고 했습니다. 노동법도 법으로서의 이러한 기능을 당연히 수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헌법 32조 제3항은 단순히 근로기준법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공서의 근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낯선 개념인데, 공서라는 것은 우리가 공서 양속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앞에 나오는 공서입니다. 이 개념은 1804년 프랑스 민법전, 이른바 나폴레옹 민법전 제6조에서 비롯되는 개념이고, 일본 민법 제90조 그리고 우리 민법 제103조로 개성되어서 현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이제 사회 질서라고 번역한 그 개념이 바로 프랑스 민법전의 오더 비블릭 공서라는 개념, 공적 질서. 일본에서는 공은 질서라고 번역을 했죠. 즉 공서, 객관적 사회 질서에 위반한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다. 지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된 바가 있고, 예전에는 그 뭐죠? 산재조합은 자녀 채용 우선 조항, 이제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과 기타 법질서는 공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대원칙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위반은 이미 우리 규범 체계 속에서 승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이고, 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등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위반은 이미 우리 규범 체계 속에 승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에서 공서의 기능은片면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사회적 공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위반도 금지 차단시키는 절대적 공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공서 위반은 열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공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서로서의 노동법의 역할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아이들 땅 따먹기 놀이에서 바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 선을 그려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 선이 없으면 아이들은 더 이상 땅 따먹기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 어디로 나갔다가 어디로 돌아야 될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놀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선이 너무 많으면은 또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즐겁고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기준, 적절한 테두리, 한계, 리미트, 경계선, 프론티어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만 비로소 게임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즉 제3자 보증인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건축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벨기에 브뤼셀 시청 광장입니다. 이 사진은 구글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왼쪽에 큰 높은 건물이 시청 건물이고 그 앞에 네모난 광장이 시청 광장. 옛날 중세시대 때는 시장으로 사용되었던 광장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나머지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은 동업조합의 길드죠. 길드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제빵 길드, 그다음에 맥주 길드, 신발 길드, 가죽 길드 등등 각종 동업조합, 노동조합의 전신이죠. 길드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입니다. 이 구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장은 공적 권위의 관할 아래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제도적 틀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원리를 건축학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동업조합을 상징하는 건물들은 시장에 있는 공간의 경계선, 한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 한계 바깥에는 법원과 왕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시장의 규칙이 적용된다면 판결과 법령도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는 부패하고 정직한 상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동업조합은 해체되었고 각각 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의 단체로 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는 산별 협약 또는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시장은 중세 시장에서 동업조합이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업종별 협약의 형태로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권위가 제3자 보증인으로서 이 업종별 협약의 효력을 보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은 중세 시장의 건축학적 상징을 계승하지는 않았지만 중세 시장이 재현하는 제도적 조건과 동일한 제도적 조건에 여전히 구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현대 사회에서 산업별 협약 또는 업종별 협약의 기능은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설정함으로써 정직한 상인이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 즉 정직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공기념 세미나 주제도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굳이 변화하는 사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그리고 기술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불평등의 심화 등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업과 노동의 전환 필요성도 여기저기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풀 수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가 중요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들을 적절하게 풀 수 있는 차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차원의 모순은 N 플러스 1차원에서만 해결됩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입증된 것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발생한 모순은
한 차원 위로 끌어올렸을 때만, 그것이 산업이든 업종이든 지역이든 끌어올렸을 때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업종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업종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한 차원 더 끌어올릴 때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사관계가 순전히 노사 자율의 영역, 노사 자치 문제로만 맡겨 둘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노사관계는 삼각형의 구조이고 당연히 반드시 제3자의 적절한 기능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노사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관계라서 공적인 개입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노동조합법은 이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노사관계 재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노사 그리고 제3자의 적절한 기능이, 그리고 그 역할 수행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필요하다면 교섭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박민준 박사님이 소개해 준 여러 사례에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했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과 정보 등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정부가 임금 탭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제3자의 기능을 넘어서는 기능이 될 테니까 적절한 그 기능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력으로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역할. 예를 들면 이제 만인료 같은 효력을 보증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낯선 개념인데 만인효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단체 협약을 당사자인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대변하는 일정한 단위에 속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런 효력, 이것을 만인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조합원 대표성에서 근로자 대표성으로 확장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OECD 임플로이먼트 아웃룩이라는 자료 보고서 2017년 판에 보면은 단체 협약에 이렇게 only union 멤버만이 아니라 all worker에게 적용되는 만인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체 38개 나라 중에 29개 나라이고, 만인효가 없는 나라는 10개 나라, 오른쪽 아래 있는 10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나라에 독일, 한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 협약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소수의 제도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단체의 구성원만을 향한 대표성, 멤버십 조직이 아니라 대표성이 호출되는 상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 전체를 향한 대표성, 리프레젠테이션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성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95년부터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경험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은 이미 설립신고 필정도 없는 단체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승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킨 그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 대표성은 멤버십이 아니라 대표 단위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쪽에서는 지금 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 단체를 노동관계의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동관계 영역, 단체 교섭만이 아니라 정책 협의라든지 기타 사회적 대화 등등, 또는
다양한 노동관계 영역에서 사용자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주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체를 단체 교섭에서도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 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업종별 교섭의 재구성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대화를 역시 삼각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준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 그것에 함께 co-referring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co-스피커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의 준거를 전제할 때만이 대화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약육강식의 질서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쟁의, 즉 말로서 정의를 다툰다라는 개념에 충실한 노사관계를 고민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